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구약성경 민수기 1장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솔직히 처음 이 자료를 봤을 때 고대 인구조사 보고서처럼 막 빼곡한 이름이랑 숫자들 때문에 눈이 스르르 감길 뻔했어요. 맞아요. 아마 성경을 읽다가 많은 분들이 그냥 휙 넘겨버리는 부분일지도 모르죠. 네, 근데 저희 임무가 바로 이런 곳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쵸?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건조해 보이는 텍스트가 사실은 광야 한가운데서 탄생한 한 스타트업 국가의 첫 번째 사업 계획서이자 조직 설계도였다는 걸 한번 밝혀보는 겁니다. 아, 스타트업 국가라니. 그거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런가요? 네, 실제로 딱 맞는 표현이에요. 이 기록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2년째 되는 해, 신의 광야거든요. 네네. 아직 국가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말 그대로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를 막 만들어가던 시점이죠. 그래서 자료 첫 구절에 나오는 제2년 2월 1일이라는 이 구체적인 날짜가 아주 중요해요. 날짜가요? 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공화국은 이날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조직 구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은 무게감을 갖는 거죠. 와, 그러니까 창립 기념일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시간 기록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도장 같은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그 창립 기념일에 내려진 첫 번째 임무가 뭔지 보죠. 모세에게 아주 명확한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를 세라. 이건 그냥 우리 식구가 몇 명인가 이걸 알아보는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요. 당장 생존과 직결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일종의 징병 대상자 명단이었던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신생국가의 리더십이 얼마나 영리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나와요. 어떤 점이죠?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요, 최고 지도자인 모세하고 그의 형 아론, 단 둘이서 처리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하, 각 지파에서 종족의 두령, 다시 말해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한 명씩을 선발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라고 하죠. 잠깐만요. 그게 왜 영리한 건가요? 그냥 위에서 명령 내리고 밑에서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요, 아마 각 지파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을 거예요. 반발이요? 네, 왜 우리 아들들을 데려가려 하느냐, 이 숫자를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거냐, 이런 의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아하, 그렇겠네요. 하지만 각 지파의 리더를 이 인구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12지파가 모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보니 완전 다르게 보이는데요. 네,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각 지파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아주 세련된 정치적 수완이죠. 이건 단순한 횡정 절차가 아니라 각 태어난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럼 자료에 나오는 그 긴 이름의 목록 있잖아요. 루벤 지파의 엘리술, 유다 지파의 나손. 네네. 이 이름들이 사실은 그 증거인 셈이네요. 이 프로젝트에는 당신들의 대표도 함께하고 있으니 믿고 따르라 라는 무언의 메시지. 바로 그거예요. 이 명단은 단순한 출석부가 아니라 이 국가적 사업의 정당성에 보증하는 뭐랄까 서명 날인과도 같아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나중에 발표될 개수 결과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요. 와, 모든 이해관계자를 테이블에 앉히는 현대 프로젝트 관리의 기본 원칙이 이미 수천 년 전이 문서에 담겨 있었네요. 그런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리더십 팀이 꾸려지고 프로젝트의 정당성까지 확보했어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결과, 즉 숫자를 봐야겠죠? 네. 이 대규모 개수 작업의 결과가 어땠나요? 이 숫자들이 뭔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드디어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 지도를 보여줘요. 권력 지도요? 네. 예를 들어 유다 지파는 무려 74,600명으로 집계돼요. 와, 74,000이요? 네. 12지파 중에서 압도적인 1위죠.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요. 이 숫자 목록은 단순히 인구가 많다 적다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각 지파의 군사적 잠재력과 정치적 발언권이 어느 정도였을지를 암시하는 거죠. 유다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하는 중심 지파가 되는 거 생각하면 이 초기 인구 데이터가 미래의 역사를 예고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숫자를 합한 총계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에요. 60만 3,550명이요. 그렇죠. 60만 명이 넘는 전투 가능 인력.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네, 말씀하세요. 20세 이상 남성만 60만 명이라면 여성, 아이, 노인까지 합친 전체 인구는 최소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고대 시대에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시나이 광야 같은 척박한 곳에서 함께 이동했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많은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이 이 숫자의 문자적 정확성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실제로 이 숫자는 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문자 그대로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광야를 유랑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숫자가 과장되었거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상징적인 의미요? 예를 들어 히브리어에서 천을 의미하는 단어 엘레프가 가족 단위나 군대 부대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엘레프요? 네. 그래서 603 엘레프가 603개의 부대나 시족을 의미하고 실제 인원은 그보다 훨씬 적었을 거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603만 5,500명이 아니라 603 부대와 550명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또 다른 해석은 이 숫자가 후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 때의 인구 규모를 과거에 투영한 거라는 견해도 있고요. 자신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든 이 텍스트를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거대하고 강력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선언하고 싶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대내외에 자신들의 잠재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세력 보고서였던 셈이죠. 그렇군요. 숫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숫자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60만이 넘는 군대라니 주변에 어떤 부족도 함부로 덤벼들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상상만으로도 압도적이죠. 오늘날로 치면 거의 부산시 인구 전체가 배낭 메고 캠핑을 떠난 것과 같은 규모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물을 대고 또 갈등을 중재하는 일은 정말 신의 영역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엄청난 규모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단면이 자료에 반복되는 표현에서도 드러나요. 어떤 표현이죠? 각 지파를 계수할 때마다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라는 문구가 거의 판에 박은 듯이 반복되거든요. 맞아요. 계속 나오죠. 이건 글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이 조사가 얼마나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행된 공식적인 절차였는지를 강조하는 법률 문서나 행정 문서의 특징적인 문체예요. 감정은 빼고 팩트와 절차의 정확성만을 남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신생국가는 리더십 팀을 꾸리고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군사력을 개수했고 그 결과로 60만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확인했어요. 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생존과 정복을 향해 나아갈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잘 짜인 계획에 갑자기 예외 조항이 등장해요. 마치 모든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는데 한 부서 전체에 너희는 빠져라 라고 하는 것 같은 상황이죠. 바로 레위 지파 이야기죠. 네. 모든 지파가 병력 파악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유독 레위 지파만은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는 명령을 받아요. 가장 취약하고 군세력이 절실한 순간에 왜 한 지파 전체를 군사력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핵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군사적 의무 대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을 임무가 주어져요. 어떤 임무죠?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죠. 증거막, 즉 성막을요? 네. 성막은 이 공동체의 가장 신성한 공간,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다른 지파들이 칼과 창으로 외부의 적과 싸운다면 레위인들은 이 신성한 공간을 지키고 관리하면서 공동체의 영적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맡은 거죠. 아, 역할 분담이군요. 국방부와 성소 관리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단순히 성막을 옮기고 관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레위인들은 성막을 운반하고 설치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의 진을 치라는 명령을 받아요. 사면의 진을 치라. 즉, 다른 12지파의 진영과 신성한 성막 사이에 물리적인 완충지대, 버퍼존을 형성하는 거예요. 완충지대요. 왜죠? 자료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해요.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한다. 그게 무슨 뜻이죠?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신성함이라는 건요, 엄청나게 강력하고 또 위험한 에너지 같은 것이었어요. 위험한 에너지요? 네,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그 힘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고 믿었죠. 마치 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 주변에 안전 펜스를 치는 것과 같아요. 아하. 레위인들은 바로 그 인간 안전 펜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이 성막 주위를 둘러싸므로써 일반 백성들이 부지중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해서 재앙을 담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들의 임무는 공동체의 군사적 생존뿐만 아니라 영적, 질서적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였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인데요. 저는 단순히 레위 지파가 특별 대우를 받아서 군복무를 면제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아니죠.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어쩌면 더 위험하고 막중한 책임을 진 거였군요. 맞습니다. 외부의 적을 막는 군대와 내부의 신성한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 이 두 축이 있어야 비로소 이 스타트업 국가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군사력만으로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 즉 신성한 질서와 가치가 무너지면 60만의 대군도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구별됨은 특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정체성과 생존 방식, 그 자체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고대의 문서가 지금 여기 있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지루한 숫자와 이름의 나열처럼 보였던 민수기 1장은 사실 한 공동체가 혼돈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세우고 정체성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놀랍도록 현실적인 보고서였어요. 그렇죠. 첫째, 이것은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었고요. 둘째,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60만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통해 자신들의 비전과 잠재력을 선포하는 대담한 선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예외적인 역할은 성공적인 공동체나 조직은 눈에 보이는 힘, 즉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죠. 네, 맞아요. 그 조직의 핵심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내부의 수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이 외부의 위협을 막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줘요. 당신이 속한 회사나 가족 혹은 어떤 모임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직의 외부를 향한 군대는 누구이고 우리 조직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레위 지파는 누구 혹은 무엇인가요? 이들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이 자료는 철저하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3,550명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 보고서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여성, 아이들, 노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 거대한 행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군대를 먹이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공동체의 문화를 이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공식적인 기록이 의도적으로 보여지지 않은 그 숫자 너머의 거대한 삶의 풍경을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상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 고대 국가의 진짜 저력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